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입자와 파동 이중성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가 입자와 파동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새 널리 알려진 그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전자가 이 입자와 파동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문이 된 이유는 우리 입자와 파동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걸 돌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입자와 파동에서 입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입자하면 그냥 조그만 알갱이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질량 덩어리를 전부 다 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위도 입자고 나무 토막도 입자고 잎사귀도 입자고 돌멩이도 입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입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동을 할 때 질량이 직접 전달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 있던 질량이 저리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입자는 입자, 바위면 바위, 나무 토막이면 나무 토막이 차지하고 있는 좁은 공간에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입자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여기만 입자가 있지 여기는 입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입자는 두 입자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충돌해서 되튕겨 나가는데 그때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입자와 파동이라고 할 때 파동은 이것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은 어떤 것들이 파동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리, 이거 파동입니다. 음파 그러죠. 수면파, 이건 이제 물결파라는 뜻입니다. 이 호수가 있으면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거기서 파문이 생기죠. 이게 전달돼 나가는 거. 또 줄을 흔들면 줄에 생기는 파동. 또는 지진을 하면 땅이 흔들거리면서 쫙 가죠. 자, 이런 것이 파동인데 이런 파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동할 때 질량이 이동되지 않고 질량이 진동하는 모습만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을 이렇게 흔들면 줄은 가만히 있죠. 그런데 줄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양이 쫙 전달돼 나가죠. 그래서 이 파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질량과는 다르게 이렇게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면파, 물결파를 보면 여기 파동이 전부 넓은 범위에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입자하고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입자의 경우는 두 개가 만나면 충돌해서 다시 나갔는데 이건 어떠냐면 두 개가 이렇게 섞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섞였다가 다시 나가면 원래 모습을 다시 찾아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혀 입자와 파동은 전혀 다른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자는 어떻습니까? 이동할 때 질량이 이동하는데 파동은 이동할 때 질량이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입자면 파동일 수는 없고 파동이면 입자일 수는 없겠다. 이 두 개는 서로 배타적이죠.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지 않고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지 않죠. 이거 하나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입자는 좁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파동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두 입자가 만나서 충돌을 한다면 파동은 두 파동이 만나서 간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 뭔가 자연에 무슨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질량이 이동하면서 이동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든가 좁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넓은 부분을 차지한다든가 또는 충돌하면서 간섭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양자역학에서는 이 전자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그게 이제 입자 파동 이중성인데 전자의 입자 파동 이중성인데 이 입자 파동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양자역학에서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듣고서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든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 말은 믿지 않는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는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또는 양자역학이 성립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아주 이상한 현상도 나타나므로 내가 납득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역학은 전자의 입자파동 이중성을 우리가 납득할 만큼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네. 내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것을 갖다가 납득할 정도로 잘 설명해 주려고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 강의를 듣고서 전자의 입자파동 이중성을 갖는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 정말 일어날 만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강의를 이제 여러분한테 한 보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사실은 17세기에는 입자와 파동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량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 질량덩어리가 이동하는 거, 이게 입자라고, 입자 전체를 총칭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파동 현상은 사실은 질량이 있는데 이렇게 넓게 분포된 질량에서 질량이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돼 나가는 것이 파동이죠. 그래서 자연현상 중에서 무엇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 자연현상에서 무엇이 일어나면 이것은 입자가 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파동이 하는 행동이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개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제3의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것은 이걸로 해결이 나는데 한 가지 우리 주위에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빛이었어요. 빛은 입자와 파동 중에서 빛이라는 현상이 여기 있는데 이 빛은 도대체 입자와 파동 중에서 무엇에 속하는지 바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바로 알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잘 보고서 그 성질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런 예를 듭니다. 누가 잘생겼고 못생겼고 하는 건 얼굴만 보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는 얼굴만 봐서는 알지 못하죠. 그건 바로 알 수가 없고 좀 따라다니면서 성질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빛은 여기 우리 주위에 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서 입자인지 파동인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빛을 보고서 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하나 중에서 하나를 골라낸 걸 맨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뉴턴입니다.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닌 사람이죠. 166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했는데 166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 교수도 유명한 루카시안 석좌 교수로 임명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근데 그 전에 사실은 학교 학생일 때 1665년에서 66년 사이에 런던에 흑사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 런던에서 이제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뉴턴도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프린키피아에 발표한 내용의 대부분을 이제 그때 생각을 완성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프린키피아가 바로 뉴턴이 물리학을 만든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뉴턴의 운동방정식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프린키피아입니다. 이 프린키피아는 1687년에 발표됐죠. 근데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발표하면서 뉴턴은 이제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로 바로 등극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 있는 차에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뉴턴은 전부에서 2권 책밖에 안 썼어요. 프린키피아하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건 1704년에 출판한 책인데 그 책에서 빛은 미세한 입자들의 흐름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뉴턴은 이제 이런 업적까지 내고서는 그 뒤에는 더 큰 업적은 이제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뭐 했냐면 1696년에 조폐국장으로 임명되고 그다음에 조폐청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런던의 사교계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죠. 그리고 1727년에 82살에 이제 많은 나이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 장례식도 아주 화려했고 그다음에 귀족이나 왕들이 묻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유해가 안장이 됐죠. 이 뉴턴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일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빛은 입자 같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프린키피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험을 거쳤다고 하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방을 자기 집 문을 다 꼭 닫아서 어둡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냈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들어오는 데다가 프리즘을 놓고서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나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프리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는 이유를 여기 이 프리즘을 만든 유리 속에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그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뉴턴은 여기서 무엇을 알아냈냐면 이 프리즘을 거꾸로 두 개를 했더니 어떻습니까? 이 무지개색으로 바뀌었던 것이 바로 다시 백색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유리에 있는 불순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유리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이런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만약에 노란색 빛이 있다면 이 노란색 빛은 이 나중에 백색 빛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어디로 없어지거나 무엇과 합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항상 그 노란색으로 그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을 띤 질량 알갱이들, 미세한 입자들이 이제 흐름이고 그것들이 눈에 탁 들어올 것 같으면 시신경을 자극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로 이제 느낀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미세한 입자라고 한다면 빛이 보이는 다른 성질들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입자와 파동을 갖는 성질을 우리가 알아내는데 턱 보고서 입자인지 파동인지 모르면 이제 성질 가지고 본다 그랬죠. 그 성질로 입자이다 파동이다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두 입자가 만났을 때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충돌에 나가는데 그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자, 이것이 아주 큰 입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파동은 어떻습니까? 파동은 두 파동이 만나면 간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간섭 무늬를 만드는 것이 이제 파동의 큰 성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간섭 무늬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틀림없는 증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그건 입자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빛이 또다시 파동이라고 할 때 이 성질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입자가 한번 됐습니다. 그때도 또 이 성질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04년에 뉴턴이 이제 광학을 발표하면서 빛이 입자라고 하고 이제 사람들이 빛이 입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세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이제 확실하게 맞다라고 단번에 결론 지을 수는 없었지만 당시에 뉴턴이 너무 유명했고 뉴턴의 입자설이 많은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입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됐었던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토머스 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그 뉴턴보다 7, 8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사로 출발을 했지만 물리학자가 됐고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언어도 알고 뭐 생리학자고 이런 다양한 이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뭘로 유명하냐면 역률이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죠.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이렇게 늘리거나 할 때 그 늘어나는 성질, 그런 성질에 대한 것이 바로 후쿠의 법칙이 있는데 그런 늘어나는 후쿠의 법 탄성률 같은 것이 사실은 단위 길이당의 탄성률은 물질마다 고유하게 있다. 그래서 이 역률이 물질마다 그 철의 역률, 그 다음에
뭐 금의 영열 이렇게 물질마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이 영입니다. 영인데 이 토마스 영은 1801년에 빛으로부터 간섭 무늬, 다시 말하면 빛이, 두 빛이 만나면 간섭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직접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빛이 아주 파동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1801년에 토마스 양의 이 실험 결과로부터 어떻게 했냐, 단박에 뉴턴의 빛의 입자설은 그건 틀렸구나. 뉴턴이 다른 점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물리학을 이제 만들었지만 빛의 성질에 관해서는 실수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뉴턴이 지은 광학도 그 다음에는 물리학자들이 더 이상 참고하지 않는 그런 책이 되고 말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빛이 다시 입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시 뉴턴이 소환이 됐습니다. 20세기에 빛이 입자다라고 한 그 입자하고 뉴턴이 말한 입자하고는 사실은 같은 입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영의 이 실험 때문에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면 토마스 영은 어떻게 해서 뉴턴도 하지 못한 이런 실험을 하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스 영이 한 실험도 사실은 뉴턴과 똑같은 그런 실험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저기다가 방에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빛이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중 슬릿을 만들어 가지고 간섭 무늬가 되게 만드는 건 사실은 빛의 경우에는 빛의 파장이 짧기 때문에 두 슬릿 사이의 그 간격이 굉장히, 슬릿은 구멍입니다. 두 개의 구멍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작아야지 됐습니다. 그 작은 간격을 토마스 영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에 빛이 왔는데 거기다가 트럼프 카드 있죠? 카드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다시 모이게 했더니 벽에 이런 간섭 무늬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실하게 간섭 무늬를 확인하니까 이건 빛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단순히 파동뿐 아니라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이제 알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자기학의 모든 이론을 통합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기학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쿨롱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런 식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차례차례 발견된, 실험으로 발견된 법칙들인데, 그런데 맥스웰이 그 법칙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보니까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 다른 법칙들이 아니라 같은 법칙의 여러 가지 측면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합해서 네 개의 식들, 쿨롱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런 것들 이 네 개를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스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세기에 물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871년에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를 이제 설립한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20세기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그 물리학을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그런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책을 썼습니다. 언제 발표했냐면 1873년에 전자기학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맥스웰이 통합한 모든 그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것과, 그 맥스웰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은 풀어야지 되죠.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전자기파가 존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이론으로 도달한 것입니다.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그 전자기파, 당시에 전자기파가 이제 빛이 전자기파인지 아닌지 몰랐죠. 그때 이 전자기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론으로 예언을 했고 20년 뒤에 실제로 그런 전자기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48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별세를 했는데, 암으로 별세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뭐 국가적인 행사도 없이 그렇게 했으면, 뉴턴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큰 행사를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그냥 동네에 이제 묻혔는데, 이렇게 빛이 입자이냐 파동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물리학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뉴턴, 토마스 영,
맥스웰,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기파, 맥스웰이 예언한 전자기파가 빛과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맥스웰이 도달한 전자기파를 예언한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줄에 생기는 파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파라든지, 뭐 수면 위에 생기는 파동이라든지, 이런 파동들도 다 무엇을 만족하냐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이 파동 방정식은 어디에서부터 유도가 되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유도가 되죠. 자, 그런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U라고 하는 것은 파동은 매질이 진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매질의 진동의 변이가 저 U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X는 그 파동이 진행하는 거리가 되고, T는 이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이가 시간과 위치에 의존하는데, 그것을 위치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두 번 편미분한 거하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건 이런 관계가 있는데, 둘 사이 앞에 저 개수, 그 개수가 바로 속력, 이 파동의 속력의 제곱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게 파동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근데 맥스웰이 전자기파 이론으로부터 도달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파동 방정식도 이것과 똑같은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형태이니까 저 파동 방정식에서 비추어 볼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부르는데, 이 전자기파의 속력은 어디서부터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식에서부터 구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딱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거 뮤제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분의 1이 속력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인데, 이 뮤제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공의 성질입니다. 진공의 유전율, 그 다음에 투자율이라고 하는 성질인데, 이건 바로 어디에 나오는 성질이냐면 쿨롱 법칙과 피오사바르 법칙에 나오는 성질이에요. 이게 바로 쿨롱 법칙입니다. 쿨롱 법칙의 개수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입실론 제로입니다. 그리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쿨롱 법칙에서부터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쿨롱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뮤제로는 비오사바르 법칙에 나오는 개수입니다. 그 비오사바르 법칙에 나오는 개수는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전자기파의 속력을 이 진공의 성질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대입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대입하면 됩니까? 뮤제로 입실론 제로 하니까 여기 4파 입실론 제로분이라고 4파 분의 뮤제로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4파 분의 뮤제로에다가 하면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요거 1분의 4파 입실론 제로에다가 요 4파이 곱하고 나눈 거죠. 여기다가는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씌워서 역수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의 속력이죠. 당시에 이게 더 유명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때쯤 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빛의 속력을 실제로 측정해서 바로 요 값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론으로 계산한 거고, 당시에 이제 누가 이제 빛의 속력을 측정했다더라 해서 측정한 이 값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인가 보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는 잘 압니다. 빛도 전자기파고, 적외선도 전자기파고, 자외선도 전자기파고, X선도 전자기파고, 전파도 전자기파고, 마이크로파도 전자기파고, 감마선도 전자기파고, 이런 것들이 다 뭐만 다릅니까? 뭐만 다르냐면 1초 동안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횟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진동수, 주파수죠. 주파수에 따라서 가시광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X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전자기파인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름들이 따로따로 붙어 있지 않을 텐데, 전자기파인지 모를 때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자외선, 그 다음에 적외선, 이런 가시광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른 건 줄 알았죠. 이 전자기파가 진동수에 따라서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 효과가 전부 다 이렇게 다르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똑같은 전자기파였고, 차이 나는 건 오로지 진동수뿐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됐으니까 확실하다. 파동이 확실하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시의 파동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됐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도 매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맥스웰도 매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매질, 빛의 매질을 찾는 실험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매질은 결국 없다고 결론 지은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되겠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어떻습니까? 독일에서 출생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못해서 스위스의 특허청 임시직으로 있으면서 짧은 논문 3편을 썼는데 이 3편의 논문이 다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3편의 논문 중에서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에서 바로 빛의 매질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파동이라고 하는 건 매질의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 것이었는데 전자기파는 또는 빛은 어떻습니까? 매질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뒤로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히틀러 아래에서 있을 수 없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이제 일생을 보냈죠. 그래서 파동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것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질량이 직접 움직이느냐 아니면 질량은 움직이지 않고 질량은 단순히 진동만 전달시켰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전자기파는 어떻습니까? 질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파동에 새로운 종류의 파동이 있다. 전자기파는 당시 그 전에 알았던 줄에 생기는 파동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렇게 매질을 갖고 있는 파동하고는 전혀 다른 파동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동에다가 옛날 알고 있던 파동에다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역학적 파동입니다. 그래서 역학 현상에 의한 파동.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뭐겠습니까? 전자기 현상에 의한 파동. 이 두 개는 구분이 됩니다. 두 개는 간섭이라는 성질을 같이 갖고 있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두 개가 같은 종류의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도 파동이라고 부르고 역학적 파동도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간섭이라는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만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역학적 파동은 바로 뭡니까? 매질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매질이 없으면 역학적 파동은 존재하지를 못하죠. 근데 전자기파는 무엇입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돼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공 중에서도 이제 지나가죠. 근데 우리 빛의 매질이라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 서로 다른 두 매질에서 빛이 진행하면 굴절하고 반사한다 이러죠. 그때 매질은 그 매질이 없으면 빛이 없는 그런 매질이 아닙니다. 단순히 빛이 지나가는 물질. 빛은 진공 중에서도 지나가지만 물질이 있어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빛이 지나가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역학적 파동에서와 같이 역학적 파동을 만들어주는 원인인 그런 매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는 그 파동이 성립하는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역학적 파동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전자기파는 무엇입니까? 전자기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파동이죠. 그래서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맥스웰 방정식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두 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간섭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도 이렇게 간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도 이렇게 간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요 간섭만 보고서 두 개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두 개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간섭이라는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질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라 같은 종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역학적 파동하고 전자기파는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파동을 만드는 원리가 바로 역학적 파동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고 전자기파는 맥스웰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동 개념을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17세기는 어땠습니까? 자연의 모든 현상은 입자 또는 파동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빛이 입자이다 파동이다 둘 중에 어떤 거냐를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이 18세기 초에 뉴턴이었죠.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프리즘을 이용한 실험을 한 다음에 미세한 질량 입자들의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19세기에 와서 어땠습니까? 토마스 영이 이제 빛이 그 간섭 현상을 보이는 간섭 무늬를 이제 증거로 딱 나타냈죠. 그래서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뿐 아니라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이론으로 예언하고 이 헤르츠 우리가 진동수 단위로 쓰는 이 헤르츠가 바로 20년 뒤에 그 맥스웰이 예언한 20년 뒤에 바로 이 전자기파를 실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 중에서도 이제 그 파동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파동이라면 어때야 됐습니까?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클슨 몰리가 빛의 매질을 이제 찾는 실험을 했는데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 이론을 이제 전개시키면서 빛의 매질은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것이죠. 그뿐 아니라 빛은 정지질량이 0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파동 개념이 확장됐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빛은 매질의 진동이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똑같은 간섭 성질을 갖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밝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 우리 17세기는 어땠습니까? 모든 자연현상은 질량을 갖고 있는 현상들이었죠. 근데 질량이 없는 현상도 존재한다. 그건 질량이 없는 순수한 에너지만 의한 현상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떻습니까? 질량은 없는데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여기서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는 빛이 파동이라는 것만 얘기했죠.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한 건 질량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20세기가 되면서 빛이 다시 입자다라고 하는 성질이 부각이 됐는데 빛이 파동이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로는 토마스 영의 간섭 무늬가 있었고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헤르츠의 전자기파 발생 실험이 있었는데 20세기가 되면서 오늘 이 얘기는 이제 그 대상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 이제 많이 들어본 얘기가 뭐냐면 빛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입자라는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게 1900년에 막스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 이게 빛이 입자라고 하는 이런 성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나왔을 때 막스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나왔을 때 이건 빛이 입자라고 하는 증거인데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이제 20세기가 돼가지고는 빛은 파동이라는 걸 이제 확신하게 있었죠. 근데 또다시 빛이 입자라고 하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이용해서 아인슈타인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광전 효과를 또 설명합니다. 광전 효과는 금속에다가 빛을 쪼여줬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이 빛이 입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빛을 쪼여주면 전자는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 진동수가 큰 빛을 쪼여줘야지만 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큰 빛을 아주 약하게 쪼여주더라도 전자가 나오는데 이 진동수가 작은 빛은 아주 세게 쪼여주더라도 전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건 만약에 파동이라면 빛의 세기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센 빛이면 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한 빛을 해더라도 진동수만 크면 전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입자라고 생각해야지 될 그런 조건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때까지도 사람들이 빛의 광전 효과까지도 빛이 입자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1923년에 컴퓨턴 산란 실험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빛 입자고 X선하고 전자하고 충돌시켰더니 그 충돌시키는 결과가 바로 당구공 충돌하고 똑같았습니다. 운동량이 보존됐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입자가 진짜 빛이 진짜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지만 이때 이 입자는 어떻습니까? 전에 알고 있던 입자하고는 다른 입자였습니다. 마치 파동도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가 같은 파동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다른 파동인 것처럼 빛이 입자라고 할 때 입자는 빛은 질량 덩어리가 아닙니다. 뉴턴이 빛을 입자라고 할 때는 작은 질량이 움직인 거라고 한다면 이 빛 입자는 질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자라는 게 이제 빛을 입자로 생각했을 텐데 입자의 개념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빛의 파동 입자 이중성이 나오는데 그때
이때 빛을 이제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빛을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것은 빛이 파동이라는 성질을 강조한 것입니다. 광자라고 부르는 것은 빛이 입자일 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은 전자기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자, 광자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현상에서 관찰되느냐에 따라서 전자기파로 관찰되기도 하고 광자로 관찰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23년에 컴퓨터 내 산란 실험이 나온 뒤에 비로소 사람들은 빛이 진짜로 입자로 행동한다. 그래서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게 됐는데, 그런데 이 뉴턴이 주장한 빛의 입자하고 20세기에 알게 된 빛의 그 입자라는 이름인 광자, 포톤이죠. 이건 같은 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뉴턴이 주장한 입자는 미세한 질량 덩어리가 지나가는 것인데 광자의 질량은 어떻습니까? 0이죠. 그래서 광자는 질량은 0이지만 입자의 성질을 갖는 새로운 종류의 입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세기에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양자역학을 전자기학에 적용한 양자전기 동력학에서 이제 자세하게 밝혀지게 되는데, 오늘 이 얘기 하지 말고 오늘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자의 이중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 파동 이중성을 갖게 되는데, 우리 어떻게 결론 지을 수가 있냐면 빛은 입자 파동 성질을 다 갖고 있는데, 입자라는 것 성질을 강조할 때는 광자라고 부르고 파동인 성질을 강조할 때는 전자기파라고 부르지만, 광자가 돌멩이처럼 질량이 움직이는 입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자기파도 매질의 진동이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세기에 어떤 것이 입자이고 파동인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았지만, 자, 20세기에 빛이 광자이기도 하고 전자기파이기도 한 것은 17세기의 이유 때문에 두 개가 같을 수가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11세기에 생각한 입자와 17세기에 생각한 파동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래서 빛이 입자 성질을 갖는 광자이면서 동시에 파동 성질을 갖는 전자기파라고 말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전자를 보겠습니다. 전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전자는 처음 발견될 때부터 전부 다 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다고 제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명한 드브로이입니다. 이 드브로이는 대학교 때 무슨 과를 다녔겠습니까? 물리과 다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형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파리 대학에서 역사학과 역사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형이 물리학자면서 이제 그 유명한 솔베이 회의라고 3년마다 한 번씩 솔베이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당시에 최신의 이제 이론들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빛은 파동인 줄만 알았는데 입자이기도 하다더라라고 하는 걸 동생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역사 공부를 하던 학생인 드브로이가 듣고서 그래? 그러면 입자인 줄 알고 있는 전자도 파동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물리학자는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가 있는데, 요거가 어떻게 된 건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이제 파리대학의 기초과학과에 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박사까지 했어요. 박사 논문을 뭘로 썼냐면 물질파 이론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전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1924년에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결정적인 거는,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파리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님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번 아인슈타인이 여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무릎을 꽝 치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를 받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로부터 3년 뒤에 데이비슨, 거머, 톰슨이라는 세 사람의 실험 물리학자들이 이제 전자를 결정체에다가 보냈더니 거기에 또 간섭무늬가 생겼습니다. 간섭무늬가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가 파동일 수가 있다고 하는 특징이 증거죠.
그래서 이 실험이 나온 다음에 1929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데이비슨만 받고 거머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데이비슨과 톰슨과 드브로이 세 사람이 1929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는데, 데이비슨과 거머는 이건 미국 학자들입니다. 미국 학자들이고 어디에 근무한 사람이냐면 벨 연구소에 근무했어요. 벨 연구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SK나 KT 같은 통신회사입니다. 이때 벨 연구소, 지금은 이제 망해서 없는데 당시에는 벨 연구소가 굉장히 기초이론이나 이런 거 연구로 아주 유명한 데였고, 벨 연구소 출신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니켈 결정에 수직으로 입사시킨 전자빔에서부터 바로 이런 스크린의 결과를 이렇게 얻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섭문이죠. 그리고 또 누구도 했냐면 조지 톰슨이라는 영국 사람도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바로 그 톰슨의 아들인데, 이 조지프 톰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전자를 발견한 톰슨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발견한 톰슨은 입자인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아들인 톰슨은 그 전자가 입자인 성질도 같지만 파동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서 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전자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1897년에 조지프 톰슨이 처음에 전자를 발견할 때 이 전자가 입자가 아닐 것으로는 상상하는,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1924년에 드브로이가 이제 전자 같은 그런 입자라고 생각한 것도 파동일 수가 있다고 하는 이제 물질파 이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27년에 데이비슨, 거머, 톰슨이 간섭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걸 입증했는데, 우리 여기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 이때 전자를 파동이라고 부를 때는 역학적 파동이냐 전자기파냐 그렇지가 않고 또 다른 것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제 간섭무늬를 만들어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역학적 파동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전자기파다 라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그런 파동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슈레딩거입니다. 슈레딩거는 오스트리아 학자입니다. 이 슈레딩거가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은 두 사람이 찾아냈어요.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가, 그리고 1926년에 슈레딩거가 찾아냈는데, 재밌게도 두 사람이 찾아낸 기본 방정식의 형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행렬로 기본 방정식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슈레딩거는 미분 방정식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인데 하이젠베르크가 찾아낸 것을 행렬역학이라고 부르고, 처음에 당시에 20세기 초에 슈레딩거가 발견한 것을 파동역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슈레딩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대한 강연을 하다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찾아냈는데, 청중 중에서 누군가가 파동을 설명하려면, 물질파가 파동이라면 그러면 파동 방정식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파동 방정식 유도할 때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미분 방정식을 하나 유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1926년에 발표했는데, 당시에 알려진 원자의 성질에 적용했더니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원자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 안에 원자 핵이 발견이 되고, 그 안에 전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안에 전자가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전자가 원자 핵 사이에서 뱅뱅 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걸 당시에 알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라고 하는 사람이 수소 원자 모형을 냈었죠. 이 수소 원자 모형은 무엇을 설명할 수가 있었냐면, 뜨거운 기체에서는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선 스펙트럼이 나왔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넘버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딱 색색이 있는 그런 선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그런 선 스펙트럼이 뜨거운 기체에서 나온다고 하는 건 원자 속의 성질 때문이죠.
보어는 완벽한 이론을 만들지 못하고 당시에 관찰된 것을 가지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 아래서 뉴턴의 역학을 적용을 했더니 그 선 스펙트럼이 얼마다라고 하는 그 식을 리드베리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 리드베리 공식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 리드베리 공식이 나오고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가정 없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원자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원자에 대한 성질을 몽땅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기본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고 이 파동력학의 중요성이 즉각적으로 인정돼서 이제 플랑크의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 교수로 이제 부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유도했냐면 이 파동을 기술하는 식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건데 이걸 이렇게 지수함수로 표시하면 계산이 편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건 뭐 잘 알 필요는 없는 이제 이런 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이기만 하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때 K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건 파장분의 2파입니다. 그래서 K는 파수라고 부르는 것인데 람다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기에는 오메가는 요거 T는 주기입니다. 주기분의 2파이로 요거는 각진동수라고 해당하는 것인데 요 파동을 표현하는 식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파이가 나오고 여기도 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요 놈을 K제곱으로 나누고 요 놈을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면 같다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파동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K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 바로 속도의 제곱이 돼서 이런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물질파도 똑같이 이렇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무엇을 이용했냐면 당시 알고 있던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 요거 K는 파장분의 2파이라고 그랬죠. 이 K가 파장분의 2파이가 운동량 나누기 H바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용했습니다. 이건 드브로이의 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 그래서 오메가 각진동수는 에너지 나누기 H바다. H바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것이죠. 이것과 같다는 걸 이용하는데 아까와 똑같이 요걸 이제 공간에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합니다.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됐죠. 또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합니다.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되고 여기서 H바분의 P제곱 그러니까 P제곱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건 어떻게 합니까? 요건 한 번 미분해서 오메가가 나왔죠. 그래서 요 P하고 요 K를 P로 바꿨고 여기는 오메가를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둘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어디서 연결시켰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다가 연결시켰어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다가 저 푸사이는 파동함수인데 파동함수라는 걸 다 곱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P제곱 파이를 저걸 여기다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파이를 요걸 이렇게 갖다 썼어요. 그랬더니 바로 뭐가 나왔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유도한 것과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도달했는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도대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확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측정되는 물리량과는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런데 1925년과 1926년에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 나온 다음에 2, 3년에 걸쳐서 디렉이라는 사람과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양자역학의 이론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양자역학을 기가 막히게 쉽게 잘 설명하는 사람으로 누가 있었냐면 파인만이 있었어요. 이 파인만이 자기가 있는 대학 이공계 학생들한테 물리학 과정을 강의하면서 그 파인만 강의가 유명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파인만의 빨간 책 물리학 강의책이죠. 그 빨간 책 물리학 강의책의 1권이 역학, 2권이 전자기학, 그리고 3권이 양자역학인데 이 양자역학 앞에 바로 이런 이중 슬릿 실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성질들을 설명하려고 사고 실험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 사고 시험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전자의 입자 파동 이중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실험을 이 파인만 책에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요건 이제 파인만 책에 나온 그림입니다.
자, 요걸 이제 소개하는데, 전자의 이중 슬릿 실험, 전자의 이중 슬릿 실험은 무엇을 표시하기 위해 한 거냐면, 아까 어땠어요? 아까 데비슨과 거모와 톰슨이 실험했다고 그랬죠? 그 실험과 비슷한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인데, 그걸 간단하게 그런 간섭 무늬를 얻으려면 바로 이렇게 구멍 2개를 뚫은 거, 이게 바로 이중 슬릿인데, 파인만은 이걸 투 슬릿 사고 실험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투 슬릿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전자들을 보냅니다. 이 두 구멍으로. 근데 그 전자들을 보낸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총알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이게 총알을 보내기 위해서는 벽을 만들어야 되겠죠? 벽에다가 약간 큰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막 총알 대직 쏩니다. 그러면 이 다른 데서는 못 가고 구멍을 통과한 것만 가는데, 구멍을 통과해서도 일직선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여기저기로 가겠어요? 여기저기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 구멍을 위에 거는 이제 그대로 뚫어놓고 아래 거는 막으면 어떻게 갑니까? 여기에 쭉 도달한 거를, 그 표로 이제 도달한 것들, 숫자들을 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확률 분포를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에 것 맞고 아래 걸 열어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를 같이 열어놓으면 위에 거 간 거, 아래 거 간 걸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알을 쏠 때인데, 총알은 무엇의 이해입니까? 바로 입자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뭘 보내냐면 파동의 이해로, 여기 이제 풀장이 있다면 풀장에 물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놓고 나서 거기서 한쪽에서 거기다 그 물을 갖다 이렇게 진동시킵니다. 그러면 물결파가 쭉 가겠죠. 물결파가 쭉 가는데 여기에 이제 제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구멍 2개를 이렇게 뚫어놔요. 구멍 2개를 뚫어 놓으면 그 구멍을 통과한 이제 그 물결파들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때 이거 우리도 실험을 합니다. 이제 위에 것만 이제 열고 아래 거를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도달한 물들을 갖다가 전부 그 확률을 갖다가 더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그리고 위에 거를 닫고 아래 거만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2개를 다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온 놈하고 여기서 나온 놈하고 합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간섭을 하죠. 간섭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나온 여기에 부딪히는 확률을 다 더할 것 같으면 여기는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알, 입자가 갖는 특징과 파동이 갖는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인만이 그 양자역학 책에서 이 2개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제 전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 파인만의 양자역학 책은 1965년에 나왔는데 1965년은 이 전자 가지고 실험하는 이런 실험은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거는 파인만이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한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전자총을 쏘는데 전자총은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열선이 있으면 니크롬선 같은 거 있죠. 그걸 뜨겁게 가열하면 거기서부터 열전자가 나옵니다. 이 열전자에다가 거기다가 전기장을 걸어주면 높은 전위차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보면 그 전자가 가속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쭉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를 하나씩 보냅니다. 하나씩 보내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 위에 건 열고 아래 거를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의 디텍터로 전자 검출기로 이렇게 검출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위에 건 닫고 아래 걸 열면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양쪽 걸 다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 걸 다 열면 이건 전자 이렇게 가니까 2개 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걸로 예상이 되냐면 아까 총알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전자는 하면 양자역학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바로 무엇의 성질입니까? 파동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건 전자가 파동이라는 성질이야. 파동 같아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아까 물결파하고는 조금 다르죠. 물결파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서 물결을 보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2개가 와서 이렇게 가는 건데 전자는 어때요? 한 번에 하나씩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 이 실험에서도 어떠냐면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만 보냅니다. 충분히 간격을 띄워서. 그러면 전자가 한 번에 하나씩 보내는데 그걸 다 합하면 어떻게 이런 모양이 될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구멍을 통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광원을 갖다 놨어요. 광원. 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빛을 발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자가 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 빛하고 같이 만나면 어떠냐? 거기서 반짝 빛이 납니다. 반짝 빛이 나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떤 구멍을 통과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만 하냐면 구멍 2개를 다 열어놓고서 여기다 광원을 놓고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자를 보낼 때마다 하나 보냈더니 위에서 번쩍합니다. 그러면 요건 위쪽 구멍을 통과했구나. 아래쪽에서 번쩍합니다. 그러면 아래쪽 구멍을 통과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만 카운트하냐면 여기 위쪽 구멍 꼬리표 있는 거, 위쪽 구멍을 통과했구나 하는 꼬리표만 모았더니 그 꼬리표만 모은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 구멍, 이제 구멍은 2개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 어디서 번쩍했느냐는 꼬리표 가지고 하는 거죠. 아래쪽 구멍 통과한 건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2개를 그대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다가 광원을 놔두고서 이 전자가 어느 쪽을 통과했는지를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광원이 없으면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이 광원이 있으면 뭐처럼 행동했어요? 입자처럼 행동하는구나 하는 이제 이상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파인만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양자역학의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2개 열어놓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광원을 해놓고서 어느 쪽을 통과했는지 확인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는 뭐예요? 전자를 관찰하지 않은 거죠. 이건 뭐예요? 전자를 관찰한 거죠. 그러면 이때 정말 전자는 관찰되지 않으면 파동으로 행동하고 관찰되면 입자로 행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자가 보니까 파동이고 안 보니까 입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1965년에는 이런 실제 실험을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사고 실험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죠. 근데 파인만이 하도 유명한 사람이고 이런 사고 실험을 제안했으니까 우리 이제 날이 갈수록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습니까? 파인만이 제안한 사고 실험을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해보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넘어서 2010년인가 일본 사람들이 이것과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전자를 하나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전자를 하나씩 보내가지고 수행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파인만의 사고 실험에서 예상한 이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랬죠. 이게 전자가 입자인 성질과 파동인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17세기의 입자와 파동의 개념으로 보면 이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양자역학은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양자역학이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양자역학의 이론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양자역학 배우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양자역학을 다 배워가지고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인만은 제3권에서 지금 내가 파인만의 책에서 이걸 설명한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 책에서 바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양자역학의 핵심 내용만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뉴턴역학과 양자역학을 비교해 보겠어요. 뉴턴역학과 양자역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턴역학은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이고 양자역학은 미세계의 기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뉴턴역학의 기본 방정식은 뭐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F는 ma고, 이 F는 ma가 사실 이런 미분 방정식입니다. 미분 방정식은 F는 m dt 제곱분의 d 제곱 r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고, 양자역학은 기본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어떻게 뭘 구하느냐? 미분 방정식은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의 함수로 구하는 거죠. 여기서 종속 변수는 저 r, 저 질량이 m인 물체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거. 이걸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종속 변수가 뭐냐면 파동함수 푸사입니다. 파동함수 푸사이를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구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를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풀이 위치 벡터는
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파동함수도 그 물체에 대한, 대상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요거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아내냐면 이 위치 벡터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운동량 구할 수 있고, 이걸로부터 역학적 에너지도 구할 수 있고, 아무튼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파동함수는 어떻게 하냐? 이 파동함수는 직접 측정하는 양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에 의할 것 같으면 파동함수는 무엇의 역할만 하냐면, 이게 이제 확률 진폭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이 물체, 대상 물체가 요 위치와 요 시간에 있을 확률 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로 실제 관찰하는 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따르냐면, 지금 파인만의 양자역학에서는 딱 세 가지 양만, 세 가지 원리만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이상적인 실험에서는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데,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동함수는 측정되는 것과 관계없는 양이라고 그랬죠. 측정되는 것과 관계없는 양이기 때문에 파동함수는 무엇으로도 주어지냐면 복소수로 주어집니다. 복소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실수 부분이 있고 허수 부분이 있죠. 허수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량은 절대로 허수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근데 파동함수는 실제로 관찰하는 양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허수를 포함하는 복소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확률 밀도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냐? 요 복소수의 절대값을 제곱할 것 같으면 이건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곱한 것이 실수로 확률을 표시한다. 이게 파동함수를 푸사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절대값의 제곱을 할 것 같으면 이건 실수가 되고 이게 바로 확률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적용하는 원리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각 방법을 따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 각 방법을 따로따로 구했을 때 그 따로 일어날 수 있는 파동함수, 이걸 그 사건의 파동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파동함수들을 다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터피어런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이라는 방법으로도 일어나고 이라는 방법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면, 일에 대한 파동함수가 있고 이에 대한 파동함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이제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각 사건이 일어날 파동함수를 더한 것의 절대값을 제곱해 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적용하는 원리도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의 확률을 더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지 미리 확인이 되면 그 확인된 실험들은 각각 그 확인된 실험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데, 각각 확인될 실험의 파동함수를 제곱하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그 확률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확률을 더할 때는 그 간섭 현상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나면 그러면 확률을 더해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정해져야지 되냐면, 처음 조건과 이니셜 컨디션은 실험이 시작할 때의 조건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 끝날 때의 조건, 요 두 가지가 주어지면 그러면 하나의 사건이 정의되는데, 그래서 그 사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어떤 사건, 이거는 그 사건이 어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for example, an electron leaves the gun, arrives at the detector and nothing else happened. 막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전자가 전자총을 이제 떠나는 게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의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검출기에 도달할 때 이게 바로 이제 끝날 때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의 조건과 끝날 때의 조건이 정해지면 이 한 사건이 이제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 이중슬리 실험에 이걸 이제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 처음 조건이 있고 여기 이제 마지막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지막 조건 요거가 이제 어떤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1, 2, 3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어떤 걸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이 일어날 수 있는 파동함수, 2가 일어날 수 있는 파동함수, 3이 일어날 수 있는 파동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파동함수를 다 더해서 그걸 제곱한 거,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중슬리의 실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처음 조건이죠. 자, 전자총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조건은 이 검출기에 들어가는 게 이게 마지막 조건이죠. 근데 이 전자는 어때요? 1이라는 구멍을 통과할 수도 있고 2라는 구멍을 통과할 수도 있죠. 어떤 구멍 통과하는지 모르죠. 그러면 1이라는 구멍을 통과할 파동함수하고 2라는 구멍을 통과할 파동함수를 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한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할 것 같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는 간섭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확률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어땠습니까? 여기 마지막 조건 또 다른 마지막 조건 처음 조건에서 두 개의 마지막 조건을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마지막 조건에 도달할 확률, 두 번째 마지막 조건에 도달할 확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때는 확률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마지막 조건이 여러 개의 사건이고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이중슬리 실험에 이걸 적용한다면 어떠냐면 아까 어땠습니까? 전자총 시작할 때 이게 처음 조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어땠습니까? 아까 여기다가 광원을 만들어 놓고서 위에서 번쩍하면 위에서 번쩍한 놈이 여기 도달했다. 요거가 하나의 마지막 조건이 되죠. 또 아래에서 번쩍해가지고 여기에 도달했다 하면 다른 마지막 조건이 되죠. 이런 경우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요거의 확률과 요거의 확률을 더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구멍 두 개를 통과하는데 여기 광원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광원이 없을 때는 이렇게 파동인 결과를 나왔죠. 그래서 전자는 관찰되지 않은 파동으로 행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광원을 연결해 놨더니 이렇게 입자가 됐죠. 이게 전자를 관찰되면 입자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중간 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하면 중간 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거에 각각의 파동함수를 더하는 거죠. 그 파동함수를 더하면 그 파동함수를 더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간섭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간 과정이 확인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더해야 되죠. 확인이 되면 확률을 더해서 그때는 입자와 같은 이런 결과를 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사고 실험, 파인만이 제안한 이 사고 실험은 우리한테 전자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파동으로 행동하고 보면 입자로 행동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고 실험을 그 책에 쓴 게 아닙니다. 책의 1장, 2장에 이제 이 사고 실험을 설명하고 제3장에 바로 이 사고 실험을 해석하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려주기 위해서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중간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파동함수를 더해야지 되니까 그 결과는 간섭이 있는 결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확인하면 그때는 확률을 더해야지 되니까 이거는 그 결과가 입자가 내는 결과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가 한 경우에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한 경우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보면 입자처럼 행동하고 안 보면 파동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간섭무늬를 보고서 이제 이게 그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빛의 이중슬리 실험에서는 어땠습니까? 자, 이런 간섭무늬가 생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21세기가 돼가지고 진짜 전자총 실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 요건 진짜 실험한 거예요. 진짜 실험했더니 이제 전자가 스크린에 하나씩 부딪힙니다. 하나씩 부딪히는데 처음에는 아무데나 부딪히는데 오래 있으니까 어때요? 바로 이런 간섭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섭무늬 보면 되게 이상하죠. 우리 어떻습니까? 처음 도달한 거하고 나중에 도달한 거하고 나중에 도달한 것이 처음에 어떤 놈들이 어떻게 도달했는지 알고 여기 이렇게 온다는 게 아주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는지 개별 전자가 어떻게 간섭무늬를 만들도록 제자리로 찾아가는지 좀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양자역학에서는 기본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파동함수를 구한다고 그랬죠. 파동함수가 무엇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파동함수 자체는 관찰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것의 절대값을 제곱한 것은 확률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미시세계
원자 내부의 세계가 이렇게 양자역학에서 확률로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자 내부 세계는 절대로 관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직접 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무엇만 아냐면 나중에 원자에서 나온 바깥에서 바깥으로 나온 현상만 가지고 원자 안을 이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깥으로 나온 게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선 스펙트럼이었죠. 원자 내를 직접 보고서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직접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으면 우리 그것을 무엇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냐면 확률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뭡니까? 동전을 중간에다 딱 칩니다. 이 동전이 지금 내가 쥐고 있는데 위가 앞인지 아래가 앞인지 요거 알 수 있는 건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이건 확률로만 알 수가 있죠. 2분의 1씩. 근데 딱 펴보면 어떻습니까? 딱 펴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딱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미리 절대 볼 수 없는 세상은 확률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로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시세계나 거시세계나 똑같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확률로 안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 확률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거시세계에 의해서도 우리 설명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걸 뭘로 설명하냐면 주사위로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주사위는 어떻습니까? 던지면 어때요? 던지면 물론 주사위를 세밀하게 볼 것 같으면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쫙 볼 것 같으면 어떤 걸로 딱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관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사위에 각 숫자가 나오는 건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어떻게 돼요? 딱 6분의 1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그런지 보기 위해서 이걸 진짜로 이렇게 한번 던져봤어요. 이게 던져볼 때 진짜 주사위 던지면 힘드니까 우리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주사위 던지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졌더니 자 1, 2, 3, 4, 5를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더니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쭉 가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걸 아래로 쭉 내리고 그리고 또 다시 찍었어요. 또 다시 또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쭉 찍었더니 또 여기가 이렇게 딱 갔어요. 어떻습니까? 요 갈 때 보면 여기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들쑥날쑥이죠. 그리고 또 아래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쭉 찍었어요. 지금 이거 빨주나 노초 파남보를 표시하는 거예요. 저 보라색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기 쉽냐면 이렇게 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러면 다 똑같이 되겠지 이렇게 예상하기가 쉬운데 어떻습니까? 지금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여기 들쑥날쑥한 정도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습니까? 개선이 되지 않죠. 그대로죠. 자, 이렇게 가면 계속 가면 어때요? 항상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이게 항상 이게 똑같이 갔죠. 자, 여기까지 갔으니까 어때요? 여기서도 들쑥날쑥 하죠.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요 빨주노초 파입니다. 지금 이게 남이네. 남 가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색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결국 보면 여기에는 요거는 어떻습니까? 두 개가 다 똑같아지지 않죠.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 부분은 아무리 많은 개수를 던지더라도 위에 불규칙한 정도는 그대로인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요 첫 번째 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번째 거가 이렇게 돼 있고 다섯 번째 이렇게 돼 있고 여섯 번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에서 불규칙한 정도는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걸 사실은 다 이렇게 쌓아놓고 볼 것 같으면 요 하나하나는 이렇지만 이렇게 다 쌓아놓고 보겠어요. 이렇게 여기 위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놔가지고 7층으로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정도는 요거하고 똑같지만 전체 대비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대비하면 요만큼 있을 때보다는 전체 대비해서 그 불규칙한 정도가 전체 대비로는 작아지는 거죠. 이게 991번 이제 던진 겁니다. 근데 요걸 딱 2배를 던진다면 이거 또 던져보지 않더라도 이거 똑같은 거 이용해도 되겠어요. 2번 던지면 1982번 던졌을 때는 1982번 전체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높이가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또 2배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그 높이가 4분의 1로 바뀌죠. 또 2배 하겠어요. 그러면 그 높이가 8분의 1로 바뀌었죠. 또 2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이제 16분의 1이 되는데 이건 몇 번 던진 거냐면 15,856번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위가 어떻습니까? 거의 안 보이고 같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현미경을 갖다 대면 요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이 던지면 전체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거의 똑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확률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위를 던진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하고를 비교할 것 같으면 바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거 열심히 하는데 이게 뒤에 전자가 앞에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여기 간 겁니까? 그렇지 않고 확률대로 간 겁니다. 확률대로 간 건데 굉장히 많이 던지면은 빛의 그 이중슬릿 실험과 똑같은 그런 간섭 무늬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가 많으면 전자 분포는 전자가 도달할 확률과 똑같아지는데 이 전자가 도달할 확률은 무엇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역학적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 파동이 나왔을 때 이 전자기 파동은 역학적 파동과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자가 보이는 이 간섭 현상 이거는 역학적 파동이기 때문에 전자가 역학적 파동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전자기파가 때문에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새로운 파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파동, 전자기파,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자역학에 의한 파동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확률파다라고 부릅니다. 역학적 파동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역학적 파동 방정식인데 이 파동 방정식은 바로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되는 그런 파동이고 이건 뉴턴 역학,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이 파동 방정식이 설명된다 그랬죠. 그리고 전자기파는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고 이 파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처럼 전달되는 것이고 이 파동 방정식은 무엇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자기 이론인 맥스웰 방정식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확률파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이건 파동 방정식하고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파동 방정식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어서 이것을 만족하는 파동함수도 바로 그 간섭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파동함수의 제곱이 확률로 이해된 것처럼 여기서 이 전기장의 제곱이 바로 그 빛의 세기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측정되는 물량이 아닌 파동함수가 전달되는 파동이고 이걸 확률파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의 입자파동 이중성을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전자가 물질 입자이기도 하고 역학적 파동이기도 한 것처럼 보여서 이게 미스터리였죠. 근데 양자역학이 수립되고 이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자가 입자의 성질도 갖고 파동의 성질도 갖는 것이 이해 못할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게 물질, 질량을 갖는 덩어리 입자이면서 그 다음에 매질의 진동이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이기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미스터리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전자는 물질 입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역학적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입자로도 관찰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파동으로도 관찰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와 같이 미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은 꼭 전자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원자 속에 들어있는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이 입자 파동 이중성을 갖는데 그때 그 대상은 물질 입자와 역학적 파동으로 분류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분류되느냐? 미세계의 대상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함수로 기술되고 이제 양자역학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전자에 대해서 무엇을 측정하면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의 고유값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측정될 확률은 파동함수의 제곱과 같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양자역학에서 얘기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미세계의 대상에 대한 측정 결과가 입자에 속한 성질로 보일 때도 있고 또는 파동에 속한 성질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게 얻은 결과가 측정 대상이 거시세계에서 말하는 물질 입자라거나 역학적 파동이라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것 같으면 전자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이상해. 양자역학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입자 파동 이중성이 전혀 미스터리처럼 이제 생각되지 않게 되었다면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한테 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전부 마치기로